신화그룹의 본사 빌딩 그 최상층에 위치한 총괄 사장실의 공기는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잿빛 하늘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권지혁은 거대한 통유리 앞에 서서 넥타이를 거칠게 비틀었다. 최고급 원단이 그의 소나기에서 고통스럽게 구겨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은 목을 감싼 실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 바로 그의 할아버지이자 신화그룹의 창업주인 권오성 회장이었다. 조금 전 걸려온 국제전화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위엄있고 단호했다. 오늘 저녁 약속 잊지 않았겠지. 대한그룹의 한 회장과 손녀딸이 직접 들어와 너를 기다릴 게다. 이번 혼사는 신화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경거망동하지 말거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고 지역의 귀에는 오직 미래가 걸린 일이라는 냉정한 선언만이 메아리 쳤다. 그에게 결혼은 사랑이나 인연의 결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업과 기업을 잇는 가장 견고한 계약이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짊어져야 할 또 다른 책임일 뿐이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수없이 많은 맞선 자리에 끌려나갔다. 마치 가축시장에 나온 동물처럼 그의 배경과 능력은 평가되고 계산되었다. 그는 이 모든 것에 진절머리가 났다. 그의 삶은 언제나 정해진 길 위를 달려야만 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아주 위험하고 충동적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정해진 길을 벗어날 수 없다면 길 자체를 부숴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 판을 뒤엎을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의 계획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가 먼저 사고를 치는 것이었다. 이미 결혼할 여자가 있는 남자에게 다른 혼사를 강요할 수는 없을 테니 그는 자켓을 집어들고 비서의 만류도 뿌리친 채 사무실을 나섰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사장님 판을 엎으러. 그는 짧게 대답하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의 눈빛은 비즈니스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의 허를 찌를 때처럼 차갑고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인생을 건 가장 큰 도박을 시작하려는 참이었다. 빌딩 로비에 다다랐을 때 밖에서는 예고도 없이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마치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대변하기라도 하는 듯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비에 발이 묶여 처마 밑에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차가운 빗줄기가 순식간에 그의 값비싼 수트와 머리를 흠뻑 적셨지만 오히려 들끓던 머릿속이 차분하게 식는 기분이었다. 그는 무작정 걸었다. 그의 계획에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할아버지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가장 부적절한 여자였다. 배경도 학벌도 그 무엇도 신화그룹의 안주인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할아버지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평범한 여자. 그는 마치 사냥을 나온 맹수처럼 거리를 스캔했다. 그때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맞은편 건물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한 여자였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안절부절 못하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무심한 표정으로 거세게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평범한 회사의 유니폼처럼 보였고 손에는 낡은 에코백이 들려 있었다. 지역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완벽한 후보였다. 그는 횡단보도를 건너 그녀에게로 향했다. 쏟아지는 빗줄기 때문에 그의 모습은 흐릿하게 보였다. 그가 그녀의 앞에 멈춰서자 물에 젖은 구두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그녀의 신발 끝을 적셨다.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를 향한 경계심보다는 무심한 관찰에 가까운 시선이었다.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지역은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을 만큼 낮고 단단했다. 여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미친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도 아니었고 황당해하는 기색도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지나가던 사람에게 청혼하는 게 취미이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눈빛처럼 차분하고 건조했다. 그녀의 예상 밖의 반응에 잠시 당황했던 것은 오히려 지역 쪽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아니요, 비즈니스 제안입니다. 그는 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을 이었다. 1년 동안 내 법적인 아내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그 대가로 당신이 평생 벌어도 만지기 힘든 돈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말이죠. 그는 그녀가 당연히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의 오만한 제안에도 여자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시선을 내렸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돈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 결혼으로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이죠? 그 질문은 너무나 핵심을 꿰뚫고 있어서 지역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미친 소리로 치부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목적을 간파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여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침착함과 날카로운 통찰력은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그는 이 도박을 멈출 생각이 없었다. 피하고 싶은 정략 결혼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방패막이가 되어주면 됩니다. 1년 뒤에는 깨끗하게 이혼해주고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드리죠. 그의 설명이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직 거센 빗소리만이 그들의 주위를 맴돌았다. 지역은 그녀가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제정신인 여자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겠는가?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또다시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좋아요. 그녀는 너무나도 쉽게 대답했다. 그 제안 받아들이죠. 지역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되물었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계약하겠다고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 무언가를 적더니 그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그녀의 이름과 연락처였다. 한설인이라는 이름이 단정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다. 지역은 멍하니 그녀가 내민 종이를 받아들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순조롭게 그러나 비현실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죠? 왜 이렇게 쉽게? 그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한설인이라는 여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보여준 첫 미소였지만 어딘가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한 신비로운 미소였다. 당신에게 방패가 필요하듯 저 역시 지금의 내 삶에서 벗어나게 해줄 탈출구가 필요했거든요.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는 마침 비가 조금 잦아들자 그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인파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지역은 한참 동안 그녀가 사라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손에는 그녀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젖은 종이 한 장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과 함께 그녀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한설인, 과연 그녀는 누구일까? 자신의 삶을 뒤흔들 폭풍이 될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열쇠가 될까? 그는 흠뻑 젖은 채 자신의 차로 돌아가면서 방금 자신이 시작한 위험한 게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다음 날 권지혁은 약속 장소인 호텔 스위트룸의 회의실에서 한설인을 기다렸다. 그의 옆에는 신화그룹의 법무팀장이자
그의 개인 변호사인 박민준 변호사가 두꺼운 계약서 파일을 든 채 배석해 있었다. 지역은 모든 준비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계약이 철저히 자신의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비즈니스 거래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약속 시간 정각 한설인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어제와 같은 평범한 오피스룩 차림이었지만 조금도 주눅들거나 긴장한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중요한 프로젝트 미팅에 참석하는 실무자처럼 당당하고 침착한 태도로 지역과 박 변호사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평온함은 오히려 지역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안녕하십니까, 한설인 씨. 어제 사장님께 들으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는 계약서의 주요 조항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계약 기간은 정확히 1년, 계약 만료 시 지역은 설인에게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한 채와 평생 생활비로 충분한 금액의 현금을 위자료로 지급한다. 계약 기간 동안 설인은 권지역의 법적 아내로서 모든 공식 석상과 가족 모임에 동행해야 하며 신화그룹의 안주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반대로 사생활에 대한 상호 불간섭 원칙,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금지 계약 내용에 대한 완전한 비밀 유지 등 지역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건 까다로운 조건들도 빽빽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박 변호사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설인은 그저 조용히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꼼꼼하게 읽어내려갈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거액의 보상에 대한 놀라움도 까다로운 조건에 대한 불만도 없었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지역은 알 수 없는 패배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돈의 액수에 놀라 감격하거나 최소한 감사하는 태도라도 보일 것이라 예상했다. 마침내 계약서를 모두 읽은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내용은 잘 확인했습니다. 기본적인 틀에는 동의합니다만 몇 가지 수정 및 추가 조항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박 변호사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지역은 인상을 찌푸리며 팔짱을 꼈다. 이 여자가 지금 감히 자신과 협상을 하겠다는 것인가? 말해보시죠. 지역이 차갑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설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약서의 특정 부분을 펜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먼저 위자료 지급 방식에 대한 조항입니다. 계약 만료 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 대신 계약 기간 동안 제3자 명의의 투자 신탁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금액을 분할 예치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 자금의 운용 권한은 저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박 변호사가 반박했다. 그건 너무 복잡하고 전례가 없는 방식입니다. 리스크도 크고요. 리스크는 제가 감당할 겁니다. 설인이 즉시 받아쳤다. 1년 뒤 신화그룹의 재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혹은 권지혁 사장님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은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일종의 담보라고 생각해 주시죠. 그녀의 논리는 너무나도 냉정하고 합리적이어서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제안을 이어갔다. 두 번째는 정보 접근성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신화그룹의 안주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그룹의 현안이나 업계 동향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는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밀 사항을 제외한 그룹의 분기별 실적 보고서나 업계 분석 자료 정도는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더욱 당돌한 요구였다. 지역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고작 계약직 아내 역할을 하는 여자가 회사의 내부 자료를 보겠다니.
당신을 뭘 믿고 그런 자료를 보여주지.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저를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을 믿으시면 됩니다. 서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비밀 유지 조항에 정보 유출 시 모든 보상을 포기하고 막대한 금액의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제 발등을 찍는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완벽한 아내라는 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계약서 말미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약 기간 중 갑 권지혁과 을 한설이는 상호 존중의 원칙을 지키며 상대방의 인격이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할 시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된 위자료의 2배를 배상하고 계약은 즉시 파기된다. 이것은 사실상 두 사람을 동등한 위치에 놓는 파격적인 조항이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혁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여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하기에는 그녀의 협상 방식은 너무나도 노련하고 대담했다. 그녀는 돈에 휘둘리는 약자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주장하는 대등한 거래 상대자의 모습이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그녀처럼 보였다. 박 변호사가 지역의 귓가에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사장님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역의 생각은 달랐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기와 함께 이 여자에 대한 기묘한 흥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존재는 처음이었다. 그는 이 도박을 끝까지 가보고 싶어졌다. 좋아. 당신의 제안 모두 받아들이지. 지역의 결정에 박 변호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대신 당신도 내 요구를 하나 들어줘야겠어. 계약 기간 동안 당신의 과거에 대해 절대 묻지 않을 테니 당신 역시 내 사적인 부분에 대해 어떤 질문도 관심도 갖지 마. 우린 철저히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이니까. 원래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서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계약서는 그녀의 요구대로 수정되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수정된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서명했다. 그녀의 이름이 적히는 것을 보며 지혁은 자신이 거대한 미스터리와 계약을 맺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간단한 반란 계획이 이제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계약이 끝나고 서리는 아무런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다. 지혁은 창문으로 그녀가 호텔을 빠져나가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박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 여자는 보통이 아닙니다. 알아. 지혁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러니까 더 재미있잖아.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 한설인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권지혁이 한설인과 계약을 맺은 지 불과 사흘 만에 그는 그녀를 데리고 본가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거대한 성채와도 같은 전통 한옥 저택이었다. 그 집은 신화그룹의 역사 그 자체이자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의 할아버지 권호성 회장의 왕국이었다. 지혁은 지금 그 왕국의 심장부로 자신이 고른 가장 날카로운 칼을 들고 들어가는 참이었다. 차 안에서 그는 서린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안에 들어가면 내 할아버지는 아마 세상의 모든 모욕적인 말을 당신에게 쏟아낼 거요. 겁먹거나 주눅 들지 마. 당신은 그저 내 옆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거대한 폭풍을 뚫고 나가는 전투처럼 여기고 있었다. 서리는 그의 비장한 경고에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저택의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차갑고 위압적인 공기가 그들을 짓눌렀다. 저녁 식사를 위해 모인 모든 가족들이 이미 대청마루에 자리하고 있었다. 상석에는 권 회장이 호랑이 같은 눈으로 그들을 쏘아보고 있었고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다른 손주들이 숨을 죽인 채 앉아 있었다. 그 중에서도 최민준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흥미가 뒤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왔느냐? 권 회장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낮게 울렸다. 그는 서린을 보란 듯이 무시하고 오직 지역에게만 말을 걸었다. 네가 오늘 저녁 약속을 무시하고 무슨 짓을 벌이고 다니는지 설명을 들어야겠다. 내 옆에 있는 그 아가씨는 누구냐? 그의 질문에는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한 서슬 퍼런 분노가 서려 있었다. 지역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앞으로 나섰다. 소개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대청마루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숙모 중 한 명이 세상에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질렀고 다른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역과 서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최민주는 재미있는 연극이라도 보는 것처럼 박수를 칠 뻔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권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바닥을 강하게 내리쳤다. 어느 집안 누군지도 모르는 근본 없는 아이를 데려와 아내라고. 네가 신화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잊었느냐? 이 집안을 우습게 보지 마라. 그의 분노는 지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셌다. 하지만 지역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것이 그가 원했던 그림이었다. 제 아내의 근본은 제가 보증합니다. 그리고 제 결혼은 제가 결정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정해주신 짝과 결혼할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는 정면으로 할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불꽃이 격렬하게 튀었다. 다른 가족들은 감히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다. 그때 최민준이 기름을 부었다. 지여가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할아버지 걱정하시는 마음도 모르고. 그리고 재수 씨 될 분이라는데 어디서 일하는 누구신지 소개라도 시켜줘야 우리도 예를 갖추지 않겠어. 그의 말은 겉으로는 지역을 위하는 척했지만 속내는 서린의 초라한 배경을 들춰내 망신을 주려는 속셈이었다. 지역이 대답하려던 찰나 조용히 있던 서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민준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주버님. 한서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신화그룹 기획팀에서 작은 일을 맡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으니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고 태도는 흠잡을 데 없이 정중했다. 그녀의 당당한 자기소개에 민주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가 주눅들어 울먹이거나 지역의 등 뒤로 숨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이곳이 자기 자리라도 되는 것처럼 조금의 위축됨도 없이 자신을 드러냈다. 권 회장은 서린의 모습을 처음으로 제대로 뜯어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모두가 지쳐갈 무렵 권 회장은 갑자기 모든 분노를 거두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내뱉었다. 좋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내가 그 토지옥 고집을 부린다면 내 어쩌겠느냐. 순간 대청마루에는 정적이 흘렀다. 지역은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평생 자신의 뜻을 굽힌 적 없는 신화그룹의 제왕과도 같은 그가 이렇게 쉽게 물러선단 말인가. 이것은 항복이 아니었다. 분명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결혼을 허락하마. 대신 오늘부터 저 아이는 이 집의 며느리로서 합당한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다. 작은 실수 하나라도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 가문에 흠집을 내는 날에는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저 아이를 내치게 만들 것이다. 그것은 허락의 말이 아니었다.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의 선전포고였다. 지역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자신의 반란이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할아버지는 그의 칼을 빼앗아 오히려 그의 목에 겨누고 있었다. 그는 이제 설인이라는 인지를 잡힌 채 할아버지의 소나기 안에서 꼼짝없이 놀아나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최민준 역시 할아버지의 결정에 놀랐지만 그는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했다. 할아버지가 지역에게 완전히 실망했으며 그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설인이라는 존재가 앞으로 지역의 발목을 잡을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입가에는 승자의 미소가 번졌다. 그날의 저녁 식사는 마치 장례식처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역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머릿속으로 필사적으로 할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파헤치려 했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 걸까? 그는 옆자리에 앉은 설인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무심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그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물었다. 내 할아버지가 저렇게 쉽게 물러설 리가 없어. 당신 무언가 숨기는 게 있지.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의심이 가득했다. 설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그를 응시했다. 제가 숨기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과의 계약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회장님의 속마음까지 제가 알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을 증폭시켰다. 지역은 깨달았다. 자신이 뛰어든 이 게임의 판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게임의 중심에는 바로 옆자리에 이 정체 모를 여자가 있었다. 권지혁과 한설인의 계약 결혼 생활은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시작되었다. 그들은 대외적으로는 신혼부부의 모습을 연기했지만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위치한 그들의 보금자리에서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다. 지역은 집을 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서재와 침실이 있는 마스터 존을 자신의 영역으로 선포하고 그녀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했다. 설이는 군말 없이 그 규칙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게스트 스위트룸에서 조용히 지냈다. 권 회장의 명령에 따라 설인에게는 신화그룹의 며느리가 되기 위한 혹독한 개인 교습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녀의 가정교사로 붙었다. 그들은 설인에게 상류층의 예법 경영학 외국어 심지어는 미술사와 와인 감별법까지 가르쳤다. 교사들은 모두 그녀가 평범한 서민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골치 아픈 학생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 지레 짐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첫 수업부터 완전히 빗나갔다. 설인의 학습 능력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경이로운 수준이었다. 그녀는 복잡한 경영 전략 이론을 단 한 번의 설명으로 이해했고 까다로운 프랑스어 발음을 원어민처럼 구사했다. 심지어 미술사 수업에서는 루브르 박물관의 수석 큐레이터 출신인 교사조차 몰랐던 17세기 네덜란드 화풍에 숨겨진 특징을 짚어내어 그를 놀라게 만들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아시는 겁니까? 교사가 경탄하며
묻자 서리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할 뿐이었다.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요. 잡다한 지식이 머릿속에 좀 남아 있었나 봅니다. 그녀의 겸손한 대답은 교사들의 감탄을 자아냈지만 이 모든 보고를 전해 듣는 지역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그녀가 말하는 잡다한 지식의 수준은 이미 천재의 영역에 가까웠다. 그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그가 유럽의 한 IT 기업과의 인수합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였다. 상대 회사는 자신들의 기술력을 무기로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며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었다. 지역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해법을 찾으려 했지만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다. 그날도 그는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관련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때 서린이 조용히 서재문을 노크하고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유자차와 간단한 다과가 담긴 쟁반이 들려 있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잠시 머리라도 식히시는 게 어떠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지역은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그녀가 마땅치 않았지만 며칠간의 피로에 지쳐 그녀를 내쫓을 기력조차 없었다. 그녀는 찻잔을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다가 무심코 책상 위에 펼쳐진 복잡한 조직도와 재무 보고서를 쳐다보았다. 어려운 문제인가 봐요. 서류들이 꼭 미로처럼 얽혀 있네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역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야. 물론이죠. 그녀는 순순히 물러서는 듯했다. 그러다 그녀가 툭 던지듯 한마디를 덧붙였다. 예전에 어떤 역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고대 로마가 강력한 적국을 무너뜨릴 때 성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대신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보급로를 먼저 차단해서 적이 스스로 굶어 죽게 만들었다고 해요. 때로는 가장 강해 보이는 곳이 아니라 가장 약한 연결고리를 먼저 끊는 게 더 효과적일 때도 있나 봐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서재를 나갔다. 지역은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계속해서 그의 뇌리를 맴돌았다. 보급로, 연결고리.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다. 그는 자신이 상대 회사의 핵심 기술이라는 성 자체에만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작은 회사가 있었다. 그곳이 바로 그들의 보급로이자 약한 연결고리였다. 다음 날 지역은 즉시 그 작은 부품 회사와의 비밀리에 접촉하여 거액의 투자를 제안하며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다. 자신들의 유일한 보급로가 끊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럽의 IT 기업은 결국 백기를 들었고 인수 합병 협상은 신화그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급물살을 탔다. 지역은 단 하룻밤 사이에 불가능해 보였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는 기뻐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서린이라는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역사, 다큐멘터리,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그녀의 조언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예리했다. 그것은 마치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는 최고 수준의 전략가가 던지는 조언과도 같았다. 그는 김 비서에게 지시했던 그녀의 뒷조사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너무나도 평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부모님은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시고 평범한 지방대학을 졸업한 뒤 몇몇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범한 고아의 이력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은 이제 그 기록들을 믿지 않았다. 너무나도 깨끗한 과거, 그것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가짜 신분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서린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다. 그녀는 우아하고 기품이 넘쳤다. 평범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뼛속까지 배어 있는 듯한 귀족적인 분위기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데려온 사람은 양의 탈을 쓴 늑대 아니 여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자신이 띄운 승부수가 이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미스터리가 되어 돌아왔음을 직감했다. 그가 결혼한 여자는 단순한 방패막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게임의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어쩌면 자신보다 훨씬 더 강력한 플레이어일지도 몰랐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최민주는 조바심이 났다. 그는 권지혁의 어리석은 결혼이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근본 없는 여자와의 스캔들은 할아버지의 신임을 잃게 만들고 이 사회에서의 입지를 위축시킬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권지혁은 결혼 이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불가능해 보였던 유럽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성공시키며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 보였다. 민주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지역의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를 정면으로 공격하여 그의 자존심과 명성을 동시에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의 목표는 지역이 최근 몇 년간 신화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야심차게 추진해 온 그린 에너지 신도시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친환경 기술과 미래 도시의 비전을 결합한 지역의 역작이었다. 그의 공격은 교활하고 치밀했다. 그는 먼저 언론을 이용했다. 평소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한 경제지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조작된 내부 문건을 익명으로 제보했다. 문건에는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값싼 중국산 불량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환경 평가 보고서를 축소하여 유해 물질 배출 기준을 어기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물론 모든 것은 사실 무근이었지만 충분히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기사는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신화그룹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부실공사 논란. 권지혁 사장의 친환경 프로젝트 알고 보니 유해물질 투성이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다. 환경단체들이 즉각 성명서를 발표했고 분노한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신화그룹의 주가는 하루아침에 폭락했다. 동시에 그는 내부에서의 파괴 공작도 잊지 않았다. 그는 프로젝트의 핵심 하청 업체 중 한 곳을 비밀리에 매수했다. 그리고 그 업체를 통해 건설 현장의 핵심 공정에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었다. 갑작스러운 집안 침하 사고가 발생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사는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언론에 보도된 부실 자재 의혹과 실제 현장 사고가 맞물리면서 대중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권지혁은 사방에서 날아드는 화살을 맞으며 속수무책으로 위기에 내몰렸다. 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고 그는 긴급 이사회에 불려가 이사들의 날 선질책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권 회장은 그에게 깊이 실망했다는 듯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지역에게는 수만 마디의 질책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자신을 겨냥한 정교한 공격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모든 정황이 최민준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언론에 유출된 문건은 출처를 알 수 없었고 현장 사고는 하청업체의 관리 부실로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그림자 뒤에 숨어 유령처럼
지역의 모든 것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날 밤 지역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집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거실 한편에 작은 스탠드 불빛이 켜져 있었다. 한설인이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조격기와 그가 좋아하는 캐모마일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고생 많았어요. 라는 한마디를 건넬 뿐이었다. 지역은 그녀의 배려를 밀어낼 기력조차 없었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 던지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서리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낮에 나온 뉴스 기사들이 실린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다. 그녀가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그것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칼럼을 쓴 한 환경운동가의 사진이었다.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네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역은 피곤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원래부터 대기업의 비판적인 사람이었어. 이번 일로 아주 신이 났겠지.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그녀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 사람이 차고 있는 시계 말이에요. 제가 잡지에서 본 적이 있는데 스위스의 아주 작은 공방에서 수작업으로만 만드는 한정판 모델이거든요.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구경하기도 힘든 물건인데 청렴한 환경운동가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지역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을 빼앗아 사진을 확대했다. 과연 그녀의 말대로 남자의 손목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그 시계 브랜드는 최민준이 유난히 아끼고 수집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 환경운동가는 단순한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민준에게 매수된 하수인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를 시작으로 이번 사태에 연루된 모든 인물들의 배후에 민준의 검은 돈이 얽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설인의 사소한 관찰 하나가 이 거대한 음모의 실마리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 것이다. 지역은 옆자리의 아내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표정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녀의 평범함이 얼마나 정교하게 계산된 위장인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에게 길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 위기 속에서 자신을 구할 유일한 동맹이 바로 이 정체 모를 아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적의 첫 번째 화살은 그의 심장을 겨누었지만 그녀라는 예상치 못한 방패 덕분에 그는 간신히 치명상을 피할 수 있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설인이 던져준 작은 실마리는 권지혁에게 거대한 어둠 속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문제의 환경운동가와 최민준의 연결고리를 샅샅이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최민준은 생각보다 훨씬 더 주도면밀한 자였다. 두 사람 사이의 자금 흐름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교묘하게 세탁되어 있었고 겉으로 드러나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시간은 지역의 편이 아니었다. 프로젝트 중단으로 인한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이사회는 그에게 책임을 지고 총괄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왔다. 그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반격의 칼날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칼날은 두꺼운 안개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깊은 고뇌에 빠졌다. 한편 한설이는 이 모든 상황을 집안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이 자신이 던져준 단서를 붙잡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고전하고 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남편의 몰락은 곧 자신의 계약 실패를 의미했고, 그녀는 자신이 시작한 이 게임에서 패배자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에게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권 회장의 아내이자 지역의 할머니가 주최하는 상류층 부인들의 자선 바자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서리는 이런 사교 행사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곳이 바로 정보가 모이고 소문이 거래되며 비밀이 새어나오는 전쟁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곳을 자신의 무대로 삼기로 결심했다. 바자회는 국내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재벌가의 안주인들이 모두 모여 자신들의 부와 인맥을 과시하며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서리는 지역이 보내준 스타일리스트가 골라준 단정하지만 기품 있는 드레스를 입고 그들 사이에 섞여들었다. 그녀는 일부러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며 조용히 주변의 대화를 경청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한 사람이었다. 바로 이번 건설 현장 사고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하청업체의 사장 부인이었다. 그녀는 다른 부인들의 대화를 통해 그 사장 부인이 최근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소문과 달리 최고급 명품과 미술품을 쇼핑하며 돈을 물쓰듯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쪽 구석에서 다른 부인들에게 새로 산 다이아몬드 반지를 자랑하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서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녀는 일부러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새댁처럼 행동했다. 어머, 사모님 반지 정말 아름다워요. 저도 얼마 전에 남편이 선물을 해줬는데 이런 건 어디서 사야 잘 살 수 있는지 몰라서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사장 부인은 갑자기 나타난 신화그룹의 어린 셔누리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자 우쭐해하며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했다. 어머 동서도 참. 이런 건 다 아는 사람 통해서 구해야지. 내가 잘 아는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 관장이 실력이 아주 좋아. 원하는 건 뭐든지 구해준다니까. 최 상무님도 거기 단골이시잖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결정적인 이름을 내뱉고 말았다. 최 상무. 바로 최민준이었다. 서리는 놀란 기색을 애써 감추며 더 깊이 파고들었다. 최 상무님도요, 정말요. 어쩐지 저희 아주버님이 안목이 높으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순진한 얼굴로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녀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진 사장 부인은 비밀이라도 털어놓듯 목소리를 낮췄다. 그럼 우리 남편이 이번에 어려운 일 겪을 때도 최 상무님이 그 관장 통해서 많이 도와주셨다니까. 덕분에 우리 남편 도박빚도 다 갚고. 그녀는 말을 하다가 스스로 실언을 깨닫고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최민주는 자신의 측근인 갤러리 관장을 통해 하청업체 사장의 도박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대가로 현장 사고를 사주한 것이었다. 그리고 사장 부인의 입을 막기 위해 고가의 미술품과 보석을 뇌물로 상납한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증명할 물증이었다. 서리는 잠시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곧장 호텔의 비즈니스 센터로 향했다. 그녀는 공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둔 대포폰 번호로 김 비서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의 내용은 간결했다. XX 건설 사장의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 및 채무 관계 확인. 그의 아내가 최근 XX 갤러리에서 구매한 미술품들의 자금 출처 추적. 배우는 최민준. 김 비서는 출처 불명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처음에는 스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메시지의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현재 자신들이 처한 상황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어서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는 즉시 지역에게 보고했고 지역은 망설임 없이 당장 실행해라고 명령했다. 그는 이것이 서린이 보낸 신호임을 직감했다. 지역의 팀이 움직이자 닫혀 있던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청업체 사장이 거액의 도박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빚이 최민준의 유령 회사를 통해 깨끗하게 청산된 사실을 증명하는 금융 기록을 확보했다. 또한 갤러리의 장부 조작 흔적과 함께 사장 부인이 구매한 미술품들이 사실상 뇌물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들도 찾아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지역은 즉시 긴급 이사회를 다시 소집했다. 이번에 그는 더 이상 수비수가 아니었다. 그는 가장 날카로운 창을 든 공격수였다. 그는 이사회에 참석한 모든 이사들 앞에서 이번 사태가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최민준에 의해 기획된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조목조목 밝혔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앞에서 최민준을 옹호하던 이사들조차 입을 다물었다. 최민준의 음모는 완벽하게 분쇄되었다. 지역은 위기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그는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다가 잠이 든 서린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평온하고 무방비해 보였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익명의 제보자는 바로 그녀였다.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에게 길을 알려준 비밀스러운 파트너, 그는 자신이 결혼한 여자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험한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다. 그녀를 향한 의심은 이제 그녀의 정체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궁금증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이 미스터리를 반드시 풀어야만 했다. 최민준의 음모를 분쇄한 이후 권지역의 펜트하우스에는 미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이라기보다는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가까웠다. 지역은 더 이상 서린을 단순한 계약 상대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존중했지만 동시에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마치 위험한 맹수와 한 우리 안에 갇힌 조련사처럼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을 예의주시했다. 그는 몇 번이고 익명의 제보에 대해 떠보았지만 서린은 언제나 능숙하게 화제를 돌리거나 천진한 얼굴로 반문할 뿐이었다.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그저 사모님들끼리 나누는 소소한 험담을 들었을 뿐인걸요.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지역은 때때로 정말 자신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질 정도였다. 그의 혼란은 김 비서가 가져온 최종 보고서 앞에서 극에 달했다. 그가 고용한 국내 최고의 고스트 팀조차 한서린이라는 여자의 진짜 과거를 밝혀내는데 실패했다. 그녀의 공식적인 기록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그 기록을 뒷받침해줄 실질적인 증인이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가 졸업했다는 대학의 동문 명단에는 그녀의 이름이 없었고 그녀가 근무했다는 중소기업들은 몇 년 전 모두 폐업한 상태였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결론이 적혀 있었다. 한서린이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신분일 확률 99%. 지역은 보고서를 덮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유령과 결혼한 셈이었다. 그의 아내는 이름도 나이도 과거도 모두 거짓일지 모르는 아름다운 껍데기뿐인 존재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정체에 대한 의심이 깊어질수록 그녀라는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끌림은 더욱 강해졌다. 함께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각자 다른 책을 읽으며 보내는 조용한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그는 그녀의 지적인 대화와 따뜻한 배려에 익숙해져 갔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갑던 펜트하우스를 온기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 놓은 그녀의 존재에 서서히 길들여지고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대한민국 재계의 가장 큰 행사인 한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스 서밋에서 일어났다. 전 세계의 정재계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이 자리에 지역은 신화그룹의 대표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했고 그의 아내인 설인 역시 동행해야 했다. 지역은 설인이 그저 자신의 옆을 지키는 아름다운 장식품의 역할을 해주기만을 바랐다. 서밋이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화려함과 야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으로 가득했다. 설인은 이전의 수수한 모습과는 달리 깊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필요한 말 없이 지역의 곁을 지킬 뿐이었다. 그날 지역에게는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었다. 바로 프랑스에서 온 거물 투자자 피에르 듀퐁 회장을 설득하여 신화그룹의 차세대 바이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었다. 듀퐁 회장은 성격이 괴팍하기로 유명했고 특히 자신의 모국어인 프랑스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영어 사용을 극도로 꺼리는 인물이었다. 지역은 만반의 준비를 했다. 국내 최고의 프랑스어 동시 통역사를 대동했고 듀퐁 회장의 취향에 맞는 선물까지 준비했다. 하지만 협상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듀퐁 회장이 바이오 기술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아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자 통역사는 당황하며 그 미묘한 뉘앙스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대화는 계속해서 겉돌았고 듀퐁 회장의 미간에는 짜증이 서리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수천억 원짜리 계약이 물거품이 될 찰나였다. 바로 그때 지역의 옆에 조용히 서 있던 설인이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지역에게는 알아들을 수 없는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유창하고 완벽한 발음의 프랑스어로 듀퐁 회장에게 무언가를 말했다. 순간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했다. 듀퐁 회장은 놀란 눈으로 설인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짜증이 사라지고 깊은 흥미가 떠올랐다. 설인은 미소를 잃지 않고 듀퐁 회장이 던졌던 기술적인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어 복잡한 전문 용어들을 완벽한 문장으로 구사하며 막힘없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통역을 넘어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듀퐁 회장을 설득하고 있었다. 지역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평범한 사무직원이었다던 그녀가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프랑스어를 구사하고 바이오 기술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역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인데 설인의 활약 덕분에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듀퐁 회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와 대화를 이어나갔다. 바로 그때였다.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연회장을 둘러보던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 한 명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뚝 걸음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반가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바로 신화그룹의 가장 큰 경쟁사인 대한그룹의 한태진 회장이었다. 한 회장은 성큼성큼 그들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오직 설인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설인아, 한설인. 네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이냐. 그 한마디에 지역의 머릿속을 맴돌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이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한설인, 대한그룹 한태진 회장이 애지중지하며 유학을 보냈지만 3년 전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자취를 감추었던 바로 그 유일한 손녀딸의 이름.
자신의 아내 한서린이 바로 그 한서린이었다는 것을 연 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아가씨가 대한그룹의 그 손녀딸이라고 그런데 왜 신화그룹의 권지혁 사장과 지혁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을 향해 돌아보는 서린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평범한 아내의 가면이 없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발각된 자의 체념과 미안함, 그리고 모든 것을 설명해야만 하는 한 여인의 슬픈 결의가 서려 있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사람들의 경악과 호기심 어린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권지혁은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서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한 깊은 정적에 빠져들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눈앞의 여자, 자신이 지난 몇 달간 아내라고 불렀던 유령 한서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차가운 분노에 휩싸여 그녀의 팔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그리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녀를 이끌고 연 회장을 빠져나왔다. 대한그룹 한태진 회장의 당황한 외침과 최민준의 놀람과 희열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 그의 등 뒤로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이 거대한 사기극의 진실을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살얼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이전에 그 어떤 어색한 침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서로를 향한 불신과 배신감으로 가득 찬 무거운 침묵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혁은 거칠게 그녀를 놓아주며 돌아섰다. 그의 눈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설명해, 이게 다 무슨 짓이지? 서리는 창백한 얼굴로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는 이 순간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각오하고 있었다. 미안해요. 당신을 속일 생각이 없었다고 지혁이 비웃으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이름부터 과거 당신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 그런데 속일 생각이 없었다. 지금 나랑 장난해. 당신 처음부터 내게 접근한 이유가 뭐야? 대한그룹의 스파이라도 되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높아졌다. 아니에요. 서린이 절박하게 외쳤다. 나 역시 할아버지들이 정해준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정략 결혼의 상대가 아닌 진짜 권지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지혁은 더 이상 그녀의 변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의 귀에는 모든 것이 기만으로 들릴 뿐이었다. 자신의 반란, 자신의 유일한 자유의지라고 믿었던 선택이 사실은 거대한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한낱 인형 놀이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그는 서린을 그 자리에 남겨둔 채 지체 없이 차를 몰아 본가로 향했다. 이 연극의 진짜 연출가를 만나야 했다. 그가 할아버지의 서재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권오성 회장은 마치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다. 그 평온한 모습에 지역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전부 할아버지 계획이었습니까? 지역이 으르렁거리듯 물었다. 한서린이라는 여자 아니 대한그룹의 손녀딸을 일부러 제 앞에 나타나게 만든 겁니까? 제 반항심까지 계산해서 이 모든 판을 짜신 거냐고요. 권 회장은 바둑돌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으며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노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너무 화내지 마라 강아지야. 그는 지역의 아명 이밍을 불렀다.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 아니냐. 너는 네가 원하던 평범하지 않은 아내를 얻었고 나는 내가 원하던 가장 완벽한 손주 며느리를 얻었다. 신하와 대한이 손을 잡았으니 이보다 더 좋은 그림이 어디 있겠느냐.
그의 말은 지역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할아버지는 그의 감정이나 자존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그룹의 이익과 자신의 계획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권 회장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대한그룹의 한 회장과는 오랜 직위이며 두 사람 모두 제멋대로인 손주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두 늙은 여우가 머리를 맞대고 이 거대한 연극을 기획했다는 것을 그들은 서린에게 가짜 신분을 만들어 신화그룹에 위장 취업시켰고 지역이 정략 결혼에 대한 반발심으로 평범한 여자를 찾게 될 것을 정확히 예측했다. 그들은 지역의 성격과 행동 패턴까지 모두 계산해 넣고 이 판을 짠 것이다. 서린이 그 아이는 내가 본 젊은이 중에 가장 똑똑하고 담대한 아이다. 웬만한 사내들보다 낫지. 그런 아이만이 내 옆자리에 설 자격이 있다. 너희 둘이 힘을 합치면 신화는 앞으로 100년은 더 굳건할 게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계획에 대한 흡족함이 가득했다. 지역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할아버지는 그의 사업적 능력을 칭찬하면서도 정작 그의 인생 자체는 자신의 소나귀에 넣고 마음대로 주무르려 했다. 그에게 서린과의 사이에서 싹트기 시작했던 작은 진심과 신뢰는 이제 거대한 기만 위에 세워진 신기루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를 나왔다. 할아버지와의 싸움은 무의미했다. 그는 이미 완벽하게 패배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그는 소파에 웅크린 채 그를 기다리고 있던 서린을 차갑게 지나쳤다. 서린이 다급하게 그의 팔을 잡았다. 지역 씨,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저 역시. 지역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그 어떤 순간보다도 차갑고 공허했다. 피해자 이 연극의 가장 완벽한 주연 배우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우리 계약은 거짓이었고 우리 결혼은 사기였어. 당신과 나 사이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거짓이었어.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두 사람의 관계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텅 빈 거실을 울렸다. 서린은 닫힌 문 앞에서 홀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면을 벗고 진짜 그를 만나고 싶었을 뿐인데 진실이 드러난 순간 그들의 사이에는 무엇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이제 막 싹트기 시작했던 그들의 관계는 잔인한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 있었다. 권지혁과 한서린 사이에 놓인 얼음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두껍고 차가웠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머물렀지만 서로의 존재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했다. 지혁은 회사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며 그녀를 외면했고 서린은 그저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두 사람의 위태로운 휴전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최민준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보였다. 민준은 지역이 대한그룹과의 관계로 인해 집안 어른들의 신임을 얻었지만 동시에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자기 확신을 잃었다는 것을 간파했다. 자신의 선택마저 할아버지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은 지역의 자존심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 민주는 바로 그 균열을 파고들어 지역을 완전히 무너뜨릴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그의 마지막 카드는 신화그룹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것이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비밀리에 신화그룹의 주요 주주들을 포섭하고 우호 지분을 확보해왔다. 그리고 이제 그는 지역의 리더십이 최악으로 흔들리는 이 순간을 이용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경영권 박탈을 시도할 작정이었다.
그의 손에는 지역이 최근 무리하게 추진했던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실패 가능성을 부풀린 가짜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뜨자 신화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지역은 민준의 야심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급히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규합하려 했지만 민준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뿌리를 내려놓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했다. 위임장 대결에서 그는 근소한 차이로 민준에게 밀리고 있었다. 신화그룹 창립 이래 최대의 경영권 위기였다. 권오성 회장 역시 격노했다. 그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집안의 근간을 흔들려는 민준의 반란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역시 뾰족한 수가 없었다. 주주들의 마음을 돌릴 명분이 부족했다. 지역이 최근 겪은 일련의 사건들은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기에 충분했고, 민준이 제시한 안정적인 대안이라는 카드는 위기를 두려워하는 주주들에게 꽤 매력적으로 들렸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흘러가던 주주총회 전날 밤, 지역은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벽한 패배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 그의 자존심, 그의 회사, 그리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굳게 닫혀 있던 서재문이 조용히 열리고 서린이 들어왔다. 지금 여기서 혼자 무너져 있을 때가 아닐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질책과 함께 기묘한 힘이 담겨 있었다. 지역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에 시작된 일인데. 그는 자신의 실패를 그녀의 탓으로 돌리고 싶었다. 내 탓이라고 해도 좋아요. 하지만 이대로 당신이 무너지는 꼴 나는 못 봐요. 그녀는 그의 앞에 멈춰섰다. 당신은 지금 혼자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패배는 곧 나의 패배이기도 해. 나는 패배하는 게임은 하지 않아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해온 자료들을 그의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그것은 최민준이 포섭한 주주들의 명단과 그들의 약점을 분석한 보고서였다. 심지어 민준이 그들을 회유하기 위해 사용한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지역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걸 어떻게? 나는 한설인이에요.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무기로 사용했다. 대한그룹의 정보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까지 닿아 있어요. 그녀는 지난 며칠간 자신을 외면하는 그를 대신해 대한그룹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민준의 뒤를 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선택을 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이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권지혁 씨,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당신이 할아버지의 계획에 의해 선택된 남자라서 당신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 당신의 계약 제안을 받아들였던 건 빗속에서조차 자신의 운명에 맞서려던 당신의 그 눈빛 때문이었어. 나는 지금 내가 선택한 남자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고백은 서툴렀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진실하게 그의 심장을 울렸다. 그 순간 지역의 눈앞을 가리고 있던 분노와 배신감의 안개가 걷혔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 역시 거대한 운명의 피해자였으며 그 안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자신과 함께 싸우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을. 두 사람 사이의 얼음벽이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을 새워 반격 작전을 짰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속이는 계약 상대가 아니었다. 신화의 날카로운 창과 대안의 견고한 방패가 결합된 완벽한 하나의 팀이었다. 다음 날 운명의 주주총회가 열렸다. 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민주는 승리를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지역의 경영 실패를 비난했다. 주주들의 마음이 그에게로 거의 넘어갔다고 생각한 순간 권지혁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서린이 함께 서 있었다. 최민준 상무의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지역의 폭탄 선언에 장내가 술렁였다. 저는 최근 몇 차례의 위기 앞에서 미숙한 모습을 보였고 리더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깨끗하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높아졌다. 그 위기가 과연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서린이 준비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최민준이 불법적인 자금으로 주주들을 매수한 증거회사의 기밀을 빼돌려 위기를 조장한 흔적들이 하나씩 폭로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린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대한그룹의 후계자 한서린으로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대한그룹은 신화그룹의 현 경영진을 무한히 신뢰하며 오늘부로 신화그룹의 백기사로서 저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권지혁 사장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회의장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최민준의 편에 섰던 주주들은 경악했다. 대한민국 재계 2위 그룹의 완벽한 연합, 그것은 그들이 감히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이었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최민준의 쿠데타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지역과 서린은 나란히 서서 자신들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함께 마주했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 그들은 비로소 진짜 하나가 되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최민준의 시대는 완벽하게 막을 내렸다. 그는 주가 조작 횡령 배임 등 수많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권지혁과 한서린은 승리자가 되어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섰다. 대한민국 재계를 대표하는 두 그룹의 후계자들이 손을 잡았다는 소식은 연일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그들의 결합을 세기의 동맹이라 불렀지만 그들 자신에게는 이제 막 시작된 진짜 이야기의 서막일 뿐이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두 명의 늙은 여우 바로 그들의 할아버지들을 찾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처럼 끌려가거나 반항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조금의 위축됨도 없이 두 명의 회장과 마주 앉았다. 그들은 더 이상 어른들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체스 말이 아니었다. 이 게임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새로운 규칙을 선언하기 위해 그 자리에 온 것이었다. 결과적으로는 두 분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신화와 대안은 이제 동맹 관계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두 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두 사람이 정할 겁니다. 그의 옆에서 서린이 말을 이었다. 저희의 결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두 가문의 계약이 아닙니다. 저희 두 사람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저희의 삶에 대한 그 어떤 인위적인 개입도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두 젊은 후계자의 당당한 선언에 평생을 제왕처럼 살아온 두 노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기묘한 만족감과 함께 자식 세대를 향한 씁쓸한 패배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심은 나무가 이제는 자신들의 그늘을 벗어나 스스로 거목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의 진짜 독립은 그 순간 이루어졌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그날 밤, 지역과 서리는 마침내 펜트하우스에서 온전히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어색하고 차가웠던 공간은 이제 함께 전쟁을 치른 전우애와 그보다 더 깊은 어떤 감정으로 충만했다. 그들은 테라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마치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폭죽처럼 반짝였다. 미안했어요. 지역이 먼저 침묵을 깼다. 당신을 믿지 못하고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거. 내 분노와 배신감을 당신에게 떠넘겼어요. 사실 나는 당신의 그 대담하고 총명한 모습에 처음부터 끌렸던 건지도 몰라요. 내가 가지지 못한 자유로움을 당신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의 솔직한 고백에 서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미안해요. 그녀가 대답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매일 밤 괴로웠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한서린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저 한 명의 여자로 봐주길 바랐던 내 욕심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만으로 시작되었던 관계의 상처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진심으로 서로를 용서했다. 그들은 깨달았다. 그들의 만남은 비록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며 서로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서로를 구원하며 싹틔운 감정은 온전히 그들 자신의 것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사랑은 조작된 운명 위에서 피어난 가장 진실한 기적이었다. 지역은 서재로 들어가 낡은 혼인 계약서를 가져왔다. 그 종이 한 장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는 서린의 손을 잡고 계약서를 그녀의 눈앞에 들었다. 이 계약서는 이제 필요 없어졌어. 우리의 미래는 이런 종이 조각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의해 쓰여야 하니까. 그는 계약서를 반으로 또다시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야경 속으로 흩날리며 사라졌다.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의 앞에 열어보였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녀의 맑은 눈을 닮은 푸른 사파이어 반지가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가문의 상징이 아닌 오직 그녀만을 위해 그가 직접 고른 반지였다. 한서린 씨. 그가 처음 만났던 날처럼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제 어떠한 계산이나 의심도 없었다. 나의 유일한 파트너이자 나의 가장 완벽한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계약이 아닌 진심으로. 서리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권지혁 씨. 지혁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아 입을 맞췄다. 그들의 첫 번째 진짜 입맞춤이었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만의 결혼을 축복하고 있었다. 1년 뒤 신화그룹과 대한그룹은 두 사람이 주도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재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권지혁은 냉철하지만 유연한 리더로 한서리는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는 천재적인 전략가로 이름을 알렸다. 사람들은 그들을 철옹성의 커플이라고 불렀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의 거실. 지역과 서리는 편안한 옷차림으로 나란히 앉아 새로운 프로젝트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연인이었다. 이 부분은 너무 공격적인 것 같은데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요? 서린이 묻자 지역이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당신이 내 옆에 있는데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 그의 말에 서린이 마주 웃었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 정해진 길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서로의 손을 잡고 만들어가는 새로운 길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에게 유일한 운명이자 가장 완벽한 선택이 되었다. 거짓으로 시작되었지만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랑을 이룬 것이다.